안녕하세요. 제 인생 속 악성 침전물들을 한 번에 걷어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예전부터 유행했던 말 중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 전후로 인생 초반부의 인연 중 걸러질 사람들은 걸러진다는 말 말이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결혼식의 주역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죠. 전 지금부터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가인 아버지와 주부인 엄마 사이에서 2살 차이 언니와 연년생인 제 여동생,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세 자매는 부족함 없이 자랐죠. 언니는 무척 공부를 잘했고, 반면 저와 제 여동생은 몸을 쓰는 일을 더 좋아했죠. 저는 9살 때부터 유도를 배웠고, 제 여동생은 절 따라 이듬해부터 함께 유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재미로 시작한 유도로 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동생 또한 중학교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와 동생의 선수 생활은 그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더는 우리를 지원해 주실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 먹여 살리고자 아버진 늦은 나이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엄마 또한 아버지와 함께 빚을 갚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고3이었던 언니는 운동을 그만둔 저와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옆에 앉아서 너희들도 책 펴. 내가 왜 이악 물고 공부에 목을 매는 줄 알아?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이니까 바로 수능 말이야.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갖는 거, 그게 지금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게 우리한테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얼른 공부해. 모르는 건 언니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운동만 하느라 공부는 뒷전이었던 우리에게 공부는 쥐약이나 다름없었지만 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긴 전 끈질기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비록 제 여동생은 공부는 정말 자기 체질이 아니라며 나중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을 갔지만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멋지게도 정말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게 되었죠. 많이 뒤처졌던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는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인화라는 친구가 언제부턴가 제게 말을 붙이며 제 공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인화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고마워 인화야. 네 덕분에 수업 따라가기가 많이 수월해졌어. 아니야. 노는 애들이 나 괴롭힐 때 지난 네가 많이 도와줬잖아. 공부뿐 아니라 꾸미는 데에도 관심이 많았던 인화는 1학년 때부터 노는 무리의 친구들에게 자주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잘 꾸미기까지 하니 그 친구들의 마음에 뭔가 안 들었던 거겠죠. 거기다 인화의 새침한 성격까지 한몫을 했고요. 전 워낙에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을 싫어했기에 그런 인화를 몇 번 도와줬는데 인화는 그게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이후에도 노는 친구들에게서 인화를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던 탓에 그 친구들도 절 함부로 건들지 못했거든요. 전 그렇게 인화와 인화처럼 공부를 잘했던 인화의 단짝 친구인 준이와 함께 즐거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셋은 성인이 되어서도 더 없는 친구 사이로 남게 되었죠. 두 친구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던 전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까진 어떻게 진학할 수 있었고, 이후엔 언니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아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했죠. 제 여동생은 성인이 된 후
요식업 쪽에 직장을 구하더니 20대 후반엔 작은 퓨전 술집을 차렸고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패션 쪽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나이 30 초반에 드디어 중견기업 계약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준이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다니던 인화는 고액 연봉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 나이 30 중반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제 회사와는 다른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비슷했던 우리는 약간의 대출을 껴서 서울의 적당한 빌라에 신혼집을 구했죠. 일찍이 결혼을 했던 인화는 제 부케를 받아주었는데 이유는 이랬습니다. 내 결혼식 땐 준이가 부케 받아줬잖아. 그 다음에 준이가 결혼했을 땐 진아 네가 부케를 받았고 결국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네가 이제야 결혼을 하게 되긴 했지만 말이야. 나만 부케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내가 받게 해주라. 처음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2년이 넘어가자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시모와 시부 때문에 우리 사이엔 조금씩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명절 연휴 3일 내내 친정을 못 가게 하실 수가 있어. 정작 아가씨는 명절 당일에 자기 남편이랑 같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인 모습 보니까 좋았나 보지. 당신은 왜 그렇게 이해심이 없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가족들 다 모인 모습 안 보고 싶게? 다음 명절부턴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서라도 친정에 갈 거야. 크게 다툰 명절 이후 그 다음 명절날 저는 정말로 점심을 먹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서요. 곧 네 시누이도 올 텐데 명절에 가족끼리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간다고? 그래 여보, 수진이 오면 저녁 먹고 술도 한잔하고 처가에 내일 오후에 가자.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 기다리고 계세요. 원래 며느리랑 시누이는 명절에 서로 얼굴 보는 거 아니라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해. 내일 우리 집에 오든가 말든가. 아주버님도 형님 친정에 보내주세요. 형님 표정이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절 싫어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제 사이도 더욱 틀어져만 갔습니다. 더욱 웃긴 건 몇 달 뒤 형님에게서 감사 전화가 걸려왔었다는 거예요. 동서, 나 이혼해. 그때 동서가 그 집을 박차고 나갈 때 깨달았어. 나만 너무 바보같이 참고 살았구나 하고. 우리 딸은 내가 데려가기로 했어. 내가 정신 차리고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다 동서 덕분이야. 고마워. 아주버님의 이혼으로 전 아예 시댁에서 대역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얌전하던 형님이 되바라진 제게 물이 들어 그런 거라며 말입니다. 참 어이없고 기가 찼어요. 그래도 전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리라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 집안을 파탄냈다며 절 탓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엔 시댁과 관련 없는 일들까지 들먹이며 제게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당신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 안 됐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당신 친구들처럼 대기업 수준까지는 안 바래도 적어도 중견기업 정규직은 돼줘야 밖에서 내 체면이 서지 않겠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정규직 전환될 것 같다고 나한테 실컷 김치국 먹이더니 순 사기였네. 뭐? 사기? 전환 안 돼서 가장 속상한 게 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왜 내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 나도 한번 비교해봐. 당신이 이나 남편처럼 대기업 벌이 정도는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잘 벌어. 아니면 준이 남편처럼 대기업에 다니기래?
당시 저와 인화, 준이는 1년에 서너 번씩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친구들과 절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또한 지지 않으려 남편에게 맞받아쳤지만 막상 남편과 싸우고 나니 자괴감이 들어 눈물이 나오더군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친구들 부부까지 들먹이며 왜 남편과 제가 이런 한심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서서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 얘가 웬일이지? 소라야, 잘 지냈어? 그날 뜬금없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인호와 준이만큼 친하진 않지만 제 결혼식에도 와주었던 고등학교 친구였죠. 청첩장 또한 남편과 동행한 자리에서 건네줄 만큼의 친분은 있던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3년간의 제 결혼 생활을 크게 뒤흔들게 되었어요. 진아야, 네 남편 지금 집에 있어? 아니, 아침에 테니스 치러 간다고 나갔는데 왜? 이상하다. 나 지금 남편이랑 한강공원에 놀러 나와 있는데 왜 이나랑 네 남편이 손을 잡고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지? 뭐?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름 둘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재차 물었어요. 정말 이나랑 내 남편이 맞아?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떻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닐 수 있어? 맞는 거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 내가 찍으면 눈치챌지도 모르니까 내 남편 시켜서 사진 좀 몰래 찍어오라고 할게. 이후 친구가 문자로 보낸 사진을 들여다본 전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남녀는 분명 인하와 제 남편이 맞았거든요. 게다가 아침에 분명 테니스복을 입고 나갔던 남편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평소에 자주 입던 평상복 차림이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주저앉아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전 결심했어요. 우선 확실한 증거부터 잡아서 두 연놈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말이에요. 전 우선 녹음기 하나를 구매해 안방의 침대 근처에 숨겨뒀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것들이 분명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저희 집까지 들락거렸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전 새벽에 몰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그 블랙박스에서 전 기함할 만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에이, 언제까지 이렇게 좁아 터진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거야? 그냥 영화 동아리 같은데 가입했다고 핑계 댈 걸 그랬나?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테니스를 치러 간다며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던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나를 만나러 다녔더군요. 옷을 갈아입으며 투덜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블랙박스엔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었죠. 블랙박스를 보고 차 트렁크를 뒤져보니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외출복이 3벌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블랙박스엔 차 안에서 꽁냥거리는 두 사람의 역겨운 모습들이 전부 녹화되어 있었고 전 모든 블랙박스 기록들을 몰래 제 컴퓨터로 옮겨놓았어요. 게다가 제가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갔다가 피로연까지 참여하고 온 주말 저녁 전 안방에 숨겨놨던 녹음기에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을 비우자마자 그 연놈들은 대담하게도 집 데이트를 즐겼더라고요. 진아 오늘 진짜 늦게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3번이나 확인했으니 불안해하지 말아요, 이나 씨. 오늘은 늦게까지 우리 집에서 놀다 가요. 알았죠? 녹음을 들어보니 이미 인화는 저희 집에 몇 번이나 들락거렸더군요. 두 사람은 아주 그날 여보 자기하며 생쇼를 했더라고요. 각종 애정행각에 부부놀이에 차마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까지 녹음기엔 전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녹음을 끝까지 들은 전
침대 이불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싶은 분노를 겨우 참았죠.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 확실하게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여느 때처럼 테니스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어요. 제가 눈치챘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차에 오르더군요. 저는 미리 불러서 대기시킨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 뒷공무니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장소였어요. 결혼한 남자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였죠. 그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인화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당당히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의 말이에요.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모두 모은 전 마침내 복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일요일 저녁 전 인화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화의 운을 뗐습니다. 인화야, 너 다음 주 주말에 뭐해? 다음 주? 왜? 우리 부부 동반 모임한 지도 꽤 됐잖아. 나 아는 지인이 가평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면서 나한테 싸게 숙박권을 넘겨주겠대. 어때? 오랜만에 우리 세 부부끼리 다 모여서 1박 2일로 놀러 가는 거? 정말? 너무 좋다. 그래, 가자. 나도 우리 남편한테 말해 놓을게. 부부 모임이라는 말에 인화는 신이 나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대답하더군요. 저는 역겨운 마음을 꾹 내리누르곤 전화를 끊었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여행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물론 남편 또한 흔쾌히 수락했죠. 당연히 가고 싶었을 겁니다. 인화도 함께 가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준이에게도 동의를 구했고 정말로 우리를 만난 지 조금 오래되었던 준이 또한 즐거운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들은 친정에 맡기고 오겠다면서요. 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써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한 얼굴로 남편을 대했어요. 정말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행 전날 조력자 한 명을 미리 구해놓았습니다. 그리곤 복수할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펜션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불판 위에 고기는 동이 났고 우리 세 부부는 접시 위에 남은 고기들과 함께 여전히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언제 복수를 실행할지에 대해서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그런절 자꾸만 두 연놈이 자극을 하더군요. 취기가 오를 대로 올라서 말입니다. 야, 진아야, 너 좀 꾸미고 다녀. 가뜩이나 운동해서 어깨도 떡 벌어진 애가 맨날 티에 바지만 입고 다니니까 순 선머슴 같잖아. 인화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눈엔 진아 멋있기만 하구만. 몸에 군살이 없으니까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태가 막 살잖아. 그치, 여보? 맞아요. 저 처음에 진아 씨 보고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전 평소에 운동만 좀 하는 평범한 30대 후반 여자였기에 준이와 준이 남편의 칭찬은 누가 들어도 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인화의 삐딱한 말에서 절 감싸주려 했던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고마움이 몰려왔죠. 하지만 준이 부부의 말에 더욱 심사가 뒤틀렸는지 인화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게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더라고요. 연예인은 무슨. 야, 진아야. 그건 그렇고 넌 언제 정규직 전환된대니? 여기서 네 직업이 제일 구리잖아. 네가 회사가 싫어하는 애엄마도 아닌데 여태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거 보면 너 진짜 능력이 딸리긴 딸리나 보다. 하긴 고등학교 때 나랑 준이가 옆에서 그렇게 공부를 알려줬는데도 고작 그런 대학에 간 것 보면 그때부터 네 머리 나빴던 것 같아. 그치? 야, 이나야, 너 진짜 왜 그래? 너 술 많이 취했어. 그만 좀 해. 그래, 당신 친구한테 왜 그래? 진아 씨 기분 나쁘겠다.
준이와 이나의 남편은 옆에서 인화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인화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아,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진아가 우리보다 엄청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집안도 쫄딱 망해. 공부도 못해. 대기업 다니던 나나 지금도 대기업 다니는 준이 너에 비해 직장도 별 볼 일 없어. 심지어 정규직도 아니야. 게다가 나야 내 몸매 관리를 위해서 애 없는 띵크로 산다고 치지만 진아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여태 애도 못 낳고 있잖아. 아들을 둘이나 낳은 준이 너랑 다르게. 그나마 사람 좋은 수동 씨 만나서 결혼이라도 잘했기에 망정이지. 내가 진아 너라면 수동 씨를 아주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을 거야. 근데 너 명절에 친정 안 보내준다고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자리 박차고 나와버렸다며? 너 때문에 네 시숙도 이혼시키고? 야, 너 참 대단하다. 학창시절 성질 어디 안 가네. 어? 저는 접시 위의 고기를 연신 질겅이며 이나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걔가 어디까지 절 자극하는지, 저 불효 같은 것의 뒤통수를 언제 후려쳐야 제일 통쾌할지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더욱 기가 막혔던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말이었어요. 아무리 바람이 났어도 그렇지 다들 모인 자리에서 겁도 없이 남편은 이나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이나의 말에 한술 더 떠서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이나 씨. 이나 씨 예전부터 참 저랑 잘 통해요. 그죠? 처가에 돈도 없어. 이나 씨나 준희 씨처럼 여성스럽지도 않고 드세기만 해. 심지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성질만 더러워서 시댁에도 잘 못해. 아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전 절대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겁니다. 대복 씨, 경수 씨, 정말 부러워요. 저랑 다르게 결혼 잘한 두 분을 보면 말입니다. 보자 하니까 저놈이 정말 선을 넘더군요. 남편의 기가 막힌 말에 준이와 준이의 남편, 그리고 이나의 남편까지 모두 표정이 말 그대로 썩더라고요. 술에 취해 눈치는 밥 말아먹은 인화와 제 남편만이 절 무시하며 희낙낙거릴 뿐이었죠. 그러다 인화는 드디어 복수라는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학교 다닐 땐 가진 똥폼을 다 잡고 다니더니 사회 나오니까 너 같은 앤 영 별 볼 일 없다. 표정이 왜 그래? 왜? 내 말이 안 입고 와? 근데 어쩌니? 너도 내 말이 전부 사실이니까 여태껏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나 씨, 정말 어쩜 그렇게 맞는 말만 골라서 하세요? 저 사람 뼈 맞고 울겠네요. 그 말에 저는 느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저 연놈들을 작살낼 시간이 왔구나 하고요. 저는 들고 있던 맥주캔을 한 손으로 구겨 인화에게 던져버렸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거야? 인화는 맥주캔에 맞은 이마를 감싸며 제게 벌컥 화를 내더군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싸해졌습니다. 전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리며 휴대폰을 들었죠. 던진 거야. 네 말이 사실이 아니라서 가만히 안 있는 건데 왜? 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그딴 말을 듣고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게? 난 그냥 지켜본 거야. 너랑 내 남편 너희들이 언제까지 날 긁나 한번 두고 본 거라고. 너희들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구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뇌가 아예 도망을 간 건가? 기다려봐. 내가 너랑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놈 아주 작살낼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제인아, 지금 들어오면 돼. 내가 맡겨놨던 것들 전부 가져와줘. 제가 곧이어 전화를 건 사람, 그리고 제가 미리 구해놨다던 조력자는 바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분한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실행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줬죠. 그랬더니 제 동생은 제가 걱정이 된다며 가게까지 쉬고 절 따라온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고민 끝에 전 동생의 도움을 받아
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짤 수 있었고 동생은 절 돕기 위해 펜션 앞에서 차를 대고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처제가 온다고? 여길 갑자기? 제인이가 여길 왜 와? 두 연놈들을 포함해 나머지 세 사람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전 인화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왜? 궁금해? 금방 올 거니까 보면 알아. 너희 오늘 다 죽었어. 그리고 당신, 처제 누가 처제야? 넌 이미 우리 집안 전체가 손절했어. 넌 이미 끝났다고. 그리고 그때 제 동생이 절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서더군요. 전 여동생이 가져온 쇼핑백을 건네받았습니다. 동생은 이를 뿌듯 갈며 제 옆에 서서 남편과 이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쇼핑백에서 첫 번째로 꺼내든 건 바로 안방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였어요. 놀래켜서 미안하지만 잘 들으세요, 대복씨. 이게 방금 전까지 제 앞에서 절 까내리고 무시하던 당신 아내 손이나와 제 남편의 실체입니다. 저는 멍청한 표정의 두 사람 앞에서 녹음기를 재생시켰어요. 녹음 파일을 듣던 두 사람의 표정은 점점 살색이 되기 시작했고 인화의 남편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버렸어요. 준이와 준이의 남편만이 기겁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더군요. 야, 손이나. 너 내 남편이랑 아주 남의 집에서 지랄 브루스를 쳤더라. 넌 나보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냐? 뭐야? 야, 너 그거 당장 이리 안 내놔? 여보, 진아 제 말 다 거짓말이야. 저 목소리 나 아니야. 이거 순모함이라고. 제 자격지심 때문에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야, 공진아. 너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알려주고 잘해줬던 거 잊었어? 내 덕에 대학까지 간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해? 인화는 자기 남편을 보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대더군요. 전 인화에게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누가 네 덕에 대학을 가? 누가 보면 네가 우리 언니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날 공부시킨 줄 알겠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처음엔 노는 애들이 네 물건 뺏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가까이 올 때만 나한테 와서 공부 가르쳐주는 척 친한 척 해댄 거. 나 그거 알고서도 나한테 먼저 와서 공부 알려주던 네가 고마워서 그래서 모른 척 해준 거야.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잘해주고 공부도 알려줬던 건 준이었다고. 너 나 믿고 노는 애들한테 더 깐족거렸던 거 걔네가 얼마나 분통 터져 있는지 모르지? 내가 미리 막아준 덕에 너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거야. 걔들이 너 가만 안 둔다고 얼마나 별렀는데. 그런 나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내 뒤통수를 친 건 오히려 너잖아. 그거 나 아니라고. 너 자꾸 억지 쓸래? 인화는 계속해서 자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전 일부러 더 약 올리는 표정을 지으며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그건 바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본들과 제가 직접 찍은 두 사람의 외도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세요? 혹시 쌍둥이셨어요? 사진 몇 장을 집어든 인화의 남편은 순식간에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인화 남편의 행동에 놀란 준이는 깨악하고 비명을 질렀죠. 엄마야! 인화의 남편은 옆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인화의 뺨을 순식간에 후려쳐버렸습니다. 준이의 남편은 놀란 준이를 꼭 감싸 안아 주었어요. 인화의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죠. 너 이 썩을 여편네야. 너 안 그래도 내가 요새 수상하다고 했지? 뭐? 나한테 의처증이라고?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여보, 그게 잠시라도 내가 진짜 정신병에 걸린 줄 알고 당신한테 미안했던 내가 상등신이지. 김수동, 당신도 이리 와. 감히 바람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아내 친구랑 바람이나? 이 개자식아.
그러더니 인화의 남편은 제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울며 불며 자기 남편을 뜯어 말리던 인화는 이내 사나운 표정으로 제게 달려들더군요.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감히 날 이렇게 물먹여? 왜? 치게? 니까짓 게 날? 내가 예전의 나인 줄 알아? 나 요새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 복싱도 하거든? 유도 그만둔 지 20년은 더 된 너한테 내가 밀릴 줄 알아? 그럼 덤벼봐 이 찐따야. 전 일부러 이날을 더욱 돋궜습니다. 제발 제게 먼저 달려들길 바라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인화는 절 잡아먹을 듯 달려들더군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전 일부러 아주 약하게 주먹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곤 씩 웃으며 그년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네가 먼저 때렸으니 이제 쌍방이야. 이 더러운 불륜녀야. 뭐? 아! 전 그대로 인화의 옷깃을 잡고는 엎어치기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곤 손을 탁탁 털며 어깨를 빙글빙글 돌렸죠. 아, 개운하다. 다이어트 복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딜 감히 선출한테 대들어? 팍 그냥. 아프다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팠는지 인화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더 가관이었던 건 인화의 남편에게 신나게 얻어터지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곤 기를 쓰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세기의 사랑이 아닐 수 없었죠. 인화의 남편 또한 어이가 없는지 그런 남편을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이나 씨, 괜찮아요? 당신 이런 연약한 여자를 바닥에 꽂아버리면 어떡해? 이나 씨가 당신처럼 무식하게 힘만 센 인간인 줄 알아? 남편은 절 보고 눈을 부릅뜨며 악을 쓰더군요.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고 쌍코피가 터진 채로 말입니다.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남편까지 엎어치기로 땅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곤 두 연놈들을 향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나랑 다르게 연약하네. 당신도 이나 쟤도 둘 다. 짐승 같은 것들이 쌍으로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잘 어울린다. 당신은 나 고소할 테면 고소해. 바람 피워서 아내한테 반항 한번 못하고 엎어치기 당했다고 어디 동네방네 소문 내봐. 난 괜찮아. 그깟 벌금 좀 물어버리지 뭐. 당신한테 앞으로 받을 위약금으로. 그리고 손이나 처음 접근 의도가 어찌됐든 난 널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했어. 넌 단순히 내 남편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널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 20년의 세월, 그 안의 추억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는 네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거지. 그런 내 배신감에 비해 죄값은 싸게 치렀다고 생각해. 정 억울하면 저 등신 쪼다 같은 놈 얻은 걸로 퉁쳐. 내가 가진 건 싹 다 뺏어서 이혼하고 내다 버릴 테니까 그때 주워가면 되겠네. 어차피 너도 곧 이혼 당할 것 같으니까 말이야. 뭐 저딴 놈 난 줘도 안 가질 테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쇼핑백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엎어져서 으거리고 있던 남편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야,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 만나자. 우리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끝내자고. 어?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하늘이 도왔지. 제인아, 가자. 전 준이와 준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후 인화의 남편과 서로 목례를 하고 그 자리를 유유히 벗어났습니다. 제 동생은 몸을 일으키고 있는 두 연놈의 뒤통수를 한 대씩 팍팍 갈기곤 제 뒤를 따라 나왔죠. 이 인생 왜 그러고 사냐? 한심하다 한심해. 저는 펜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동생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탄 동생은 제 안색을 살피며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숨을 크게 쉬고는 쓰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지 그럼. 내 인생 속 악성 종양들을 다 떼어버렸는데 아주 홀가분하다 홀가분해. 고마워.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안 그래도
그 증거들을 극적으로 뿌려버리고 싶었는데 술자리 도중에 방에서 슬그머니 가지고 나와야 하나 어찌하나 고민했었거든. 근데 여기까지 와준 네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다. 그것만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하진 않았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주 뒤가 든든해서 목소리 한 번 안 떨었잖아. 고맙다 내 동생. 역시 날 위해주는 건 내 진정한 가족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남편 몰래 미리 싸둔 짐을 들고 동생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뒤였던 부모님은 현관 밖까지 달려나와 절 맞아주셨고요.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잘 왔다. 잘 왔어. 김서방 그 썩을 놈의 자식. 사위라고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감히 우리 딸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 됐어요, 아버지. 김서방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그놈. 그놈, 그 자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이미 한 방 먹이고 왔어요. 더는 그놈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소식을 들은 언니도 제게 전화를 걸어 걱정을 하더군요. 그리곤 제가 한 복수에 대해 듣더니 명문대를 나온 자기보다 훨씬 똑부러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이후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나 그 계집애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남편 또한 변호사 상담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곤 생각보다 자기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 그제야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냥 불장난이었어. 나 그 여자랑 그렇게 진지한 사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여보, 결혼이 어디 보통 일이야?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명절에 우리 부모님 집도 안 가도 돼. 처가만 가자. 여보, 내가 정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이 기라면 기는 신유까지 할게. 나 한 번만 봐줘. 불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가볍게 만난 사이인데 넌 불륜은 걸린 와중에도 내 앞에서 걔 편을 드냐? 그렇게 쉽게 남의 편에 설 놈이면 더더욱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지. 결혼이 보통 일이 아닌 걸 아는 놈이 그것도 아내 친구랑 바람을 피워? 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우린 영원히 빠이빠이야. 안녕. 빠이. 짤찐. 사요나라. 저는 그렇게 약 올리듯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았던 건지 그날 저녁엔 또 인화 그것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주 그놈과 유유상종이 따로 없더군요. 진아야, 내가 미안해. 내가 친구인 너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냥 네 남편 뺏어서 너한테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나 봐. 친구끼리 위아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당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었던 것 같아. 진아야, 제발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얘기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막상 알아보니까 네 남편이랑 나랑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 몇 번 만난 게 다라고 네가 너무 크게 오해했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네가 네 남편 그냥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 좀 해주라. 어? 나 그 사람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 애도 없고 내가 그동안 벌어온 돈도 없어서 재산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판결 날 거래. 거기다가 너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몰라. 친정에서도 절대 친정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말래. 진아야, 우리 무려 20년 지기 친구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넌 내 남편이랑 따로 만났던 그 시점부터 이미 내 친구 아니었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네가 한 짓에 비해 싸게 죄값 받은 줄 알라고. 네가 과하다고 느낀 것들은 전부 자업자득이야. 내가 주는 죄값이 아니라
네 엿보라고. 알았으면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네 가증스러움 때문에 구역질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과 완전히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화에게서도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날 그 펜션에서 대복 씨도 인화 혼자 남겨두고 네가 뿌려놓은 증거들 챙겨서 돌아가 버렸어. 그 증거들 가지고 대복 씨가 이혼 소송 걸어서 인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대. 네 남편이었던 수동 씨도 네가 인화에게 상간녀 소송 걸었던 것처럼 똑같이 대복 씨한테 소송 걸려서 위자료 엄청나게 물었다더라.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대복 씨가 수동 씨 회사로 민원까지 걸었다는 거야. 고액 연봉자라더니 똑똑한 사람이 다르긴 다른가 봐. 이런 상스러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 이름에 누가 될 거라면서 법적으로 걸릴 만한 내용은 다 피해서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 넘게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대. 그래서 수동 씨 회사에서 찍혀서 눈칫밥 먹다가 결국 못 이기고 3개월 만에 퇴사했다네. 넌 전혀 몰랐어?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후 2 연놈과 인연을 끊었던 제게 준이는 그들의 근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인화가 울며 불며 매일같이 하소연한답시고 전화가 왔다면서요. 그닥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막상 들어보니 아주 고소하기 그지없더군요. 게다가 알거지가 된 2 연놈은 서로 내 탓, 니 탓해대며 치고받고 싸우다 서로 폭행죄로까지 고소하며 끝이 났다네요. 물론 쌍방이었던지라 서로에게 상처만 안기곤 합의를 해야 했다니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마지막이었죠. 나도 이나랑 네 전남편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전화 받아줬던 거지. 우정 따위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걔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아. 저번에 걔 친정집에서 쫓겨나서 원룸 들어갔다는 얘기 들은 걸 마지막으로 나 절연 선언하고 전화번호도 다 차단해버렸어. 진아야, 혹시 이번 일로 나에게까지 멀어지려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줘. 난 정말 널 진심으로 친구로 생각해. 저는 준이의 진심 어린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이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제게 다른 마음 없이 순수한 우정을 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이의 전화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도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죠. 야! 그 사람은 바로 전 시모였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입모양으로 시모라고 말했고 굳은 표정의 엄마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가 스피커폰 모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시모는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죠. 네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홀랑 말아먹고 토껴? 남편이 바깥일 하다 보면 바람도 한 번씩 피우고 할 수도 있지. 그걸 못 참고 애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 넌 또 뭐야? 나 진아 엄마다. 뭐? 내 딸을 가만 안 둬? 어디 한번 쫓아와봐. 내가 식당에서 절구 하나 기가 막히게 빻거든. 몽둥이로 당신 얼굴부터 아예 형체도 못 알아보게 빻아줄 테니까. 엄마가 당신 같은 인간이니까 그놈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인간 말종으로 자랐지. 더 늦기 전에 한심한 당신 아들 내 딸이 잘 반납해줬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끼고 평생 사쇼. 대가들 직장에서도 거의 잘리다시피 쫓겨났다며. 아들을 그렇게 옆에 끼고 있고 싶어 하더니 앞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수 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좋겠네. 소원 성취한 거 축하합니다. 짝짝짝. 엄마는 제 휴대폰에 대고 거의 얼굴이 터질 때까지 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주 통쾌한 복수가 아닐 수 없었죠. 그렇게 펜션 소동이 일어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어요. 제 동생은 드디어 올해 겨울 결혼을 한답니다. 얼마 전 명절을 맞아 형부와 조카들과 집에 온 언니는
그런 동생을 보며 걱정을 하더군요. 믿을 만한 사람 맞는 거지? 난 괜히 걱정된다. 네가 예전 진아처럼 이상한 놈 만났을까 봐. 걱정 붙들어 매셔. 나랑 7년이나 만난 사람이야. 그 사람 집 부모님도 몇 번이나 만나봤고.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다고 해도 나 걱정 안 해. 나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번엔 언니들이 날 도와서 아주 든든하게 복수해 줄 거잖아? 이렇게 듬직한 언니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동생은 작년의 일을 상기시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저만 믿으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고 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리고 작년 그날 이후 저는 준이의 남편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준이의 남편이 절 보길 피했거든요. 내 남편이 진아 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 너 만나러 간다고 할 때마다 나한테 돈까지 쥐어준다니까. 너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근데 그때 너희들 일을 보고 느낀 게 많대. 친구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 것도 좋지만 지금 함께 나올 남편도 없는 너와 이렇게 셋이서 만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 같다고. 의심의 불씨가 될 행동 자체를 지양하고 싶다더라. 근데 이건 비밀인데 솔직히 우리 남편이 널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때 네가 네 전 남편 엎어치기 할 때 내가 내 남편 표정을 봤었거든. 우리 남편 그때 완전 기겁을 하면서 겁에 질려 있더라니까. 웃기지? 저는 준이 남편의 행동이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에게 부부 사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동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디 준이만큼은 저와의 우정도 남편과의 신뢰도 저버리지 않고 쭉 저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결국 준이마저 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고 한들 전 지레 겁먹고 제 곁에 남아준 친구를 멀리하진 않을 생각이랍니다. 준이가 절 진심으로 믿어주고 있다면 제가 준이에게 한 발 멀어지는 것만큼 준이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한 가지 제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드디어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놈하고 살 땐 아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니 그놈하고 이혼하자마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같아요. 아버진 최근 1년간 단 한 번의 접촉사고조차 없으셨고 대장 내시경을 받은 엄마는 자칫 암세포가 될 뻔한 용종을 일찍 발견해 떼어내실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 동생까지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모든 일이 좋을 순 없었죠. 앞으로 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회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턴 취미로 유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작년에 두 연놈들을 엎어치게 한 후 그 짜릿한 손맛이 영 가시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인연을 끊어 두 사람 모두 소식을 알 수 없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한심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 두 연놈들을 떠올리면 조금 더 유도의 열정을 태울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바람직한 스포츠 정신은 아니지만 취미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할 당시 제가 던진 부케를 들고 환하게 웃던 이나와 그런 이나를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저와 전 남편이 찍힌 그 사진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제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을 모두 털어버린 줄 알았는데 최근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제 곁을 지나가던 여고생 3명을 보니 문득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아무래도 전 남편보단 20년이란 시간을 함께 공유했던 전 친구에 대한 상처가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그 친구와의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을 쓰고 나니 한결 마음이 후련하네요. 이제 더는 그 친구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는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